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 명 넘게 줄어 22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과 임시 일용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80명 넘게 늘었습니다. 열방센터 측이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방해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들이 발생하자 훈련소 간부가 일단 귀가한 뒤 재입대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훈련소는 진단검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도 적용하기로 했지만 양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휴업 안내문, 요즘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정했던 이 문 닫는 기간을 까만 펜으로 덧칠해서 지워버렸습니다. 힘든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타들어가는 마음, 이 까맣게 덧칠해진 이 안내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고용시장은 마지막 달까지 코로나가 몰고 온 한기로 차디찼습니다. 12월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새 62만 8천 명 줄면서 지난해 전체로 보면 1년 전보다 22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우리 경제를 통틀어서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딱 5번뿐입니다. 모두 굵직한 악재가 있던 때인데 지난해 충격은 외환위기 때 다음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대면 서비스업, 임시 일용직, 그리고 청년 등에게 특히 가혹했습니다. 먼저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가장 먼저 면세점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그만두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든 회사들이 다 시기가 어려워진 상태라 다른 브랜드로 제가 옮겨갈 수도 없는 거고. 최소 인원만 남고 나머지 직원들은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약 12,300명 정도가 다 해고가 됐어요. 계약 해지가 되신 분도 있고 정말 그냥 해고가 된 분도 있고.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난해 이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교육업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 충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세 개 업종만 따져도 40만 명 넘게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고용 형태를 보면 임시 일용직이 먼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없어지는 방과 후 학교 강사가 대표적입니다. 정부 D팀들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수업을 준비하다가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계가 어려워서 사실상 집도 이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집안에 있던 물건도 다 처분을 하고. 지난해 상용직은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임시 일용직은 4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도 74만 명 정도나 줄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고용 충격은 약자에게 유난히 가혹한 겁니다. 나이로 보면 20대 고용률 감소폭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고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1.7배 더 많이 준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 계층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일자리 충격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이분들 일자리 어려움이 좀 해결될까요? 안타깝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여 동안 이 여성은 공연예술 분야 마케팅 담당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극장도 공연도 코로나19로 멈춰 취업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관련된 것도 아예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 같고.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급감한 가운데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키오스크로 막 바뀌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코로나가 계속 되면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좀 무섭더라고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존 일자리가 모두 줄다 보니 단기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층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적절한 취업 기회, 기술 습득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회복이 되더라도 동생 세대의 취업 시장에서 밀리는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남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업훈련도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는 콘텐츠 직업훈련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준비해야 될 정책 과제이죠. 정부도 고용 지원의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3월 안에 청년과 여성 취업 대책을 먼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약계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일부는 집값과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이 늘기도 하고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건데요. 이익 공유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이 목표를 넘는 이익을 내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에 나눠주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재계가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죠.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협력이익 공유제를 내세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노력해서 이익이 생기면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자는 건데 역시 재계 등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 두 가지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인데 이번 민주당의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누가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가 큰 틀의 방향만 언급한 건데 국민의힘은 꼼수 법인세다, 정의당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당이나 정부는 후원자 역할, 즉 세제나 자금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형식에서는 현 정부의 협력 이익 공유제나 착한 임대인 제도와 유사합니다. 주요 참여 유도 대상은 이른바 코로나 승자 업종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포털과 게임업계, 그리고 플랫폼 기업 등 비대면 업종들입니다. 문제는 공유받는 대상이나 방식인데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자영업자에게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펀드 방식도 고려 중입니다.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그러나 민주당 모델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모두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사실상 준조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더 내라고 압력을 가합니까? 정의당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성과를 못 내듯이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익공유제 역사에서 보듯이 재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향방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이 BTJ 열방센터가 있는 경북 상주시는 이 시설의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과 역학조사가 시급한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단체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강영석 상주시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영장 보여주시오! 몸싸움까지 벌이며 상주시의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막았던 BTJ 열방센터. 상주시장은 당시 직접 현장에서 집행에 나섰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강한 몸싸움이 있었고요. 진입을 완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10월 9일 날 1박 2일로 교육이 있었대요. 그때는 저들 시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다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교육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했는데 그래서 고발 조치를 했었고요.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방역 협조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전체가 동시에 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유해달라고 방송에 나와서 성명 발표하듯이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전히 방문자 확인과 동선 파악에 시청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명단이 부정확하고 또 제출했는 그 명단에 교육생들에게 전화를 하면은 부인을 하거나 또 전화를 끄고 받지 않거나. 상주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의 비협조 사례라든지 방역 방해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치료비 등 들어간 비용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검사받으라고 방문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죠. 오늘 1심 법원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교인의 명단을 요청한 건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인데 다만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인 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하고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방역당국이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발병 장소 등과 관련된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인과 시설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시설과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에서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다만 앞으로는 방역을 위한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시기에는 없었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해 9월 생겼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또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선 이 총회장 측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교인의 정성을 저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늘었지만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 3차 유행이 진행 중인데요. 1년 만에 국내 총 누적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입소자 예방 격리 기간이 2주에서 3주로 연장되고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가 실시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예정인 백신 접종 전까지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신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집단시설 거주 고령자 등이 먼저 접종하고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9부터 49살까지 성인도 3분기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이때 육군 훈련소의 방역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소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밀접 접촉자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는가 하면 검사 요청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육군 훈련소에 들어온 입소자 11명이 입영 직후 진단 검사를 받았고 사흘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함께 입소한 인원은 1,600여 명. 동선 추적 결과 이 가운데 10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훈련소 측은 밀접 접촉자들에게 자가격리의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혼자 격리된 생활을 하는 방안, 또 집으로 돌아가 2주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다시 입대하는 방안. 이 과정에서 훈련소 일부 간부는 군에 남아 격리되면 불편하고 격리 기간이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귀가를 종용했다고 일부 접촉자가 전했습니다. 확진 판정 다음 날 이런 얘기 등을 듣고 접촉자 4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입소자들은 한 생활관에서 동일 집단 격리됐고 세수나 목욕, 양치 등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즉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일부 접촉자들이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귀가한 A씨는 훈련소를 나온 뒤 보건소에 가서야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가족까지 감염될까 봐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훈련소 측은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 후 해제되는 시점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훈련소 측과 달리 밀접 접촉자로 확인될 경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곧바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키고 있고 밀접 접촉자 아니더라도 접촉자라고 판단되면 검사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워낙 감염력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는 자가격리 기간도 군 복무일에 포함되며 귀가 안내 과정에서 일부 간부가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2단계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 결과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 중증 환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2상 결과 항체 치료제가 투여된 집단에서 중증 환자 발생률이 가짜 약을 투여받은 집단에 비해 54% 감소했습니다. 폐렴을 앓는 50대 이상 환자로 대상을 좁히면 중증 발생률이 68%나 줄어들었습니다.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확진 초기 이 약을 투여하면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같은 증상도 회복되는 시간이 3.4일에서 최대 6.4일까지 단축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치료 병상의 확보와 관련된 여러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중등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에도 상당히 여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중증 환자에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부터 추가 침투를 막는 원리인데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는 이러한 바이러스 영향보다는 과도한 염증 반응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항염증 치료제가 이제 효험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중증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는 거죠. 격리 기전상으로도. 임상시험 대상자 중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겪거나 사망한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와 수도권에 발령했던 긴급 사태를 일주일도 안 돼 다른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스가 총리의 리더십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24일 만에 10만 명이 느는 등 감염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도권의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 엿새 만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를 비롯해 후쿠오카 등 7곳입니다. 이로써 긴급사태 대상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これまで1年近くの経験に基づいて効果があるものは全て対象とし徹底的な対策を行います。 하지만 이번 선언 역시 총리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했습니다. 우리도 긴급사태를 선언해달라는 공개 압박이 잇따르자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한 겁니다. 앞서 스가 총리가 영업 제한 시간인 밤 8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한 발언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긴급사태 이후 도심 인파가 지난 1차 선언 때보다 최대 4배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持ってないものが時計でして午後8時であろうがお昼間であろうが不要不急の外出はお控えくださいってずっと前から言ってます。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등 11개 나라와 맺었던 경제인 상호 왕래를 전면 중단하고 중장기 체류 비자가 있더라도 21일부터는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제시한 긴급사태 기한은 한 달,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긴급사태 기한의 연장과 전국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의학자 등의 의견과 심리검사 결과를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3명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한 법의학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절단은 부러진 척추 앞쪽에서 눌려 찢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처럼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려면 누워있거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장 씨의 주장처럼 성인 키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의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한 행동, 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 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법의학자 등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하지만 장 씨 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나온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민경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시민들. 한 목소리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장 씨 측은 재판에서 정서적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인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또한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며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은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불구속 상태인 정인이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에 피해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안 씨가 탄 차를 둘러싸는 바람에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도 둘러쌌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한동안 법원 앞을 지키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높은 형량을 양부모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몸으로
기록으로 남겨졌던 그 학대의 정황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부디 이에 걸맞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검찰의 살인죄 적용으로 정인이 사망 원인과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아이들을 일단 분리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장기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분리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학대받은 장애 아동은 전담 시설이 없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오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동 생활가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신이 치료도 다녀줘야 되고 이제 병원 가셔야 되고 학교도 가셔야 되고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 생활가정 중 일부는 학대 피해 아동만을 위한 단기간 쉼터로 지정해 운영됩니다. 최대 정원은 7명, 전국에 74곳이 운영 중인데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약 30%만 쉼터가 있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지난주에도 4건이나 아이들 받아달라는 의뢰 전화를 받았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수사 들어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분리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점점 궁금하고 있어요.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일 경우엔 더욱 열악합니다. 쉼터 아동 5명 중 1명이 장애 아동일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전담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대 피해를 겪는 장애 아동을 우선 받는 쉼터에선 업무 과중을 호소합니다. 종사자 대부분이 8시간 이상 일하지만 급여는 평균 200만 원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5명이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 일반 아동, 그 경계선 아동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완전히 증폭돼 있어요. 케어하는 선생님들은 어떡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긴급성을 우선으로 아동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는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력의 최소 규모가 배치되는 것들이 지금 시급히 필요한 일이고요. 다양한 아이에게 지원되어질 수 있는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아동학대 관련 인력이 실질적으로 충원되지 않으면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재난지원금 소식입니다.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설 전에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민주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원금이 지금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이 필요한지, 한다면 보편인지 선별인지를 두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여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전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재난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한 겁니다.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선별 지급보다는 보편 지급의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은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방역망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정부와 당의 정책에 속도를 맞추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 지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다면서도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경제 방역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가 보편 지급을 자신만의 의제로 부각하려는 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표출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안 대표는 연대가 아닌 경쟁 대상이라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는 야권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10년 만에 재도전을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선언에 여권은 물론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언급도 포함시켰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진보 진영 당선을 도왔고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와도 단일화를 했던 점을 지적한 겁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안 대표의 적극적이었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중도층 이동의 종착지는 국민의힘이라며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것 외에는 다른 단일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예? 왜 중도층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을 거듭 압박하는 상황. 콩가루 집안이냐며 김종인 위원장이 당대당 통합론을 강하게 비판한 후 당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도 대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안 대표는 야권 대표성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중에 최후에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에 도움을 줬다는 나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라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재수사를 받기 직전 해외로 나가려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제지됐는데요. 이 과정이 절차상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제기했습니다. 결국 대검이 사건을 재배당하며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맡겼는데 오늘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있었던 만큼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국 금지 과정에서 파견 검사가 작성했던 서류에 법정 요건인 수사기관 장애 직인이 없었고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도 허위 기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러 사람들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 대리 신분이어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 직전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 판검사들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 적법 절차 무시라고 실명 비판을 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중 가혹 행위를 한 경찰관과 진범이 나타났지만 기소를 하지 않은 검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살인 사건. 당시 15살이던 최모 씨는 경찰의 가혹 수사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1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건 3년 뒤 진범이 나타나 자백했지만 검사는 불기소 처분했고 최 씨는 만기 출소 뒤 재심을 거쳐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뭐 저에게 누가 기울여서 들여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최 씨와 가족들은 이듬해 국가뿐 아니라 가혹행위를 했던 수사경찰관과 진범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려면 무죄 판결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법 행위를 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 측 청구를 거의 다 받아들여 국가가 최 씨와 가족들에게 모두 16억 원을 물어주고 이 가운데 20%는 경찰관과 검사 개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가혹행위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모두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에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뒤늦게 기소된 약촌 오거리 사건의 진범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한파가 물러간 자리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황사가 더해지면서 모레까지 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위에 입김이 남아있는 한강변, 하얀 눈 위로 도심의 풍경이 뿌옇게 흐려지고 건물들은 윤곽만 보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진 사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위성 영상에도 서풍을 타고 밀려오는 붉은색 먼지띠가 포착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전북과 경북 등지에선 기준치의 3배 이상 농도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입자가 큰 황사까지 고비 사막으로부터 밀려와 부산엔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밤부터 정체된 대기로 인해 국내에서 축적된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사가 함께 국내로 유입되어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에 추위가 찾아오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을 보인 날수가 처음으로 0을 기록하는 등 관측 이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외 오염물 배출 감소와 기상 요인 덕분이었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에만 4차례 주로 추위가 주춤할 때마다 대기질이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남은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는 점입니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정체 현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 3월까지 진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국내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한동안 잊고 있었던 미세먼지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치력 특파원, 먼저 오늘 통과된 직무정지 결의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탄핵안 절차로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네, 오늘 통과된 하원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서 펜스 부통령에게 미국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초유의 의사당 난입과 폭력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때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에 대통령이 위협이 되는 만큼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esident's actions demonstrate his absolute inability to discharge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refore, the president must be removed from office immediately.
그리고 24시간 이내로 펜스 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미 상정된 탄핵안에 대해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원 통과는 확실해 보이지만 상원 통과는 시간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이제 일주일 남은 상태지만 더 이상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절차는 마녀 사냥이고 자신이 시위대 앞에서 한 발언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It's absolutely ridiculous. This impeachmen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you're doing it, and it's really a terrible thing that they're doing. 공화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1년 전 첫 번째 탄핵안 처리 당시와 달리 이번엔 이탈표가 상당수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5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탄핵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총회 의장도 탄핵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의사당 난입 사태 때 트럼프 대통령이 텔레비전으로 이걸 지켜보면서 별다른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대통령 측근들과 상하원 의원들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라면서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사태를 흥미롭게 지켜봤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관망만 했다는 것이죠. 당시 의사당에 갇혔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시위대를 멈춰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백악관 최측근들과 대통령 딸인 이방카 선임 보좌관까지 나서서 설득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8일 동안 이어온 노동당 대회를 어제 폐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회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군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냈는데 지위는 낮아졌지만 정치적 위상은 공고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8일간의 당 대회를 마감하는 자리. 김정은 위원장은 육성으로 보도된 결론에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국가 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틀어주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앞선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핵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구체적 군사 계획을 밝히며 언급했던 군사력 강화를 거듭 주문한 겁니다. 다만 결론에서 직접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합의 이행의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관계를 개선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소위 조건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전략 노선 제시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의 상당 부분은 실패를 자인했던 경제에 집중됐습니다. 인민생활 안정, 원료 국산화, 금속, 화학공업 투자 등의 분야별 내용을 담아 새 5개년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력 부강, 자력 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합니다. 우선 경제 전선의 주타격 방향을 바로 정하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비서 자리를 꿰찬 조용원은 주석단 위치나 북한 TV 호명 등으로 볼 때 서열 3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부부장으로 공식 직책이 강등된 김여정은 대남 담화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김여정은 합참이 열병식 정황을 추적 중이라 한 데 대해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 표현이라는 개인 명의 담화를 내 대남 문제를 계속 총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